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양당 대선 후보의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등장한 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논란과 청와대 및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확진자 5만 명을 넘어선 코로나19 상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보리 앵커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면 현 정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에 강한 분노를 나타내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적폐가 있었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기획사정을 하겠다는 건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후보의 현 정권 수사 발언은 정치 보복을 공언한 것으로 검찰의 정권 사유화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권이 재발절인 거냐며 문 대통령의 언급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어제 사과는 쇼였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대통령 선거일에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신규 환자는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고 고위험군 집중치료 체계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적폐가 있었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기획 사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물으며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 관련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례적으로 격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청와대 참모회의 자리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 정부의 적폐를 수사해야 한다면 왜 검찰에 있을 때 못 본 척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니면 없는 적폐를 당선 후에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지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현 정부를 적폐 정부로 몰았다며 강력한 분노를 전하고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청와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에 반론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를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식물 대통령으로 있으라는 얘기냐며 맞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세계 7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퇴임 후 비극을 겪고도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 대신 분열로 치닫는 정치권을 비판한 겁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야당의 공격에 대해 가급적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향후 정치권과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 이후의 적폐 수사 언급에 대해서 청와대의 비판이 나오자 자신의 사전에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과 자신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떤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여름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에서 호남 홀대론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직접 찾았습니다. 소년 노동자 출신이란 점을 환기하며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 존중이 반기업인 건 아니라며 노동자와 기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공략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취임한 후에 한 경제지가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가장 기업 프렌들리한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이 누구냐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호남 득표율 목표치를 20%에서 25%로 상향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 9회에 주력했습니다.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민 통합 의지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코레일 열차를 임대해 출발하는 열정열차의 첫 노선도 호남행으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우리 전북인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조금 더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호남 홀대, 특히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일이 다가오면서 비대면을 중심으로 한 각 정당의 유세 계획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모두를 위한 유세를 기치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활용한 드라이브인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마이크로 유세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단위 지지자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소담하지만 사실상 축제를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어디서나 윤 후보의 유세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어플을 활용한 배달의 유세를 기본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유세본부는 언제 어디서나 유세를 볼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유세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인 유세차 방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향의 비대면 유세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의당도 전국으로 흩어진 유세차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국민의당은 유튜브 노출 빈도를 높이는 암플렉스를 활용하는 방식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13일과 14일 이틀간 이뤄지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추가 정황이 드러나고 해명도 거짓이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어제 사과는 쇼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과잉 의전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전날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추가 정황이 보도되면서 대대적 공세를 편 겁니다. 범행이 이루어지던 기간에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증권 계좌들이 동원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 전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공범 그 이상입니다. 또 김 씨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주가 조작 범행 이전이었고 매수 규모도 적었다는 윤 후보 측 해명도 거짓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수사를 피해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거짓말했다. 이렇게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리 민주당에서 고발하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과 발표를 맹비난하며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맹탕 수준이었다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간단한 사실조차도 소명하지 않고 어차피 셀프 감사, 셀프 수사가 될 것이 뻔한 수사 감사를 핑계를 내세우면서 꽁무니를 빼니 사과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맹탕 사과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부 당국에 조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 배우자나 가족들이 국고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김혜경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혜경
씨와 관련돼서 나오는 확인되고 있는 사실과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초박빙 판세 속에 여야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대선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사활을 건 여야의 난타전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보수 원로들의 야권 후보 단일화 주문에도 안철수 후보는 거듭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우회적으로 안 후보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려는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라며 전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보수 성향 전직 국회의원들이 나섰습니다. 단일화만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한 겁니다. 국민의 절체절명의 명령이다. 허물어지고 찢겨진 대한민국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통절한 울부짖음이다. 이준석 대표는 은근히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경쟁 방식의 단일화는 가당치 않다면서 정권 교체의 대의에 동참할 뜻이 없다면 존중하겠지만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한 겁니다. 그 협상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진행 과정 속에서 아주 혼탁한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형태의 그런 정치 공학일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덕성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 오히려 자신이라면서 자진 사퇴 형식의 단일화를 일축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출판 기념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해도 둘이 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협의 없이 숫자만 늘리려는 단일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 둘 다를 향해 거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다들 나는 역대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다들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미리서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어느 쪽도 입장 변화는 없지만 후보 등록일이 다가올수록 선거판을 흔들 단일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3월 9일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들도 현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투표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1시간 반 늘려서 임시 외출한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이어서 투표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오는 15일 최종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달 말이면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할 방안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현장 투표를 마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방역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별도 동선을 통해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여야는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자며 확진자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2-3시간가량 확보하려 했지만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고려해 1시간 반 동안, 즉 저녁 7시 반까지 투표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그 1시간 반 안에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게 확실히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투표하는 그 낮 시간에 일정한 시간만큼 외출 허가를 받아가지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게. 법정 투표 마감 시간을 손보는 만큼 개표 역시 저녁 7시 반 이후부터로 늦춰집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날마다 늘어나는 확진자, 격리자의 투표 방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임시 외출 허가를 내주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따진다고 해도 완전한 통제는 쉽지 않은 만큼 코로나19가 더욱 퍼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방역당국과 선관위는 확산 최소화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종합해 오는 15일 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진자 대선 투표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고등학교를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로 나눠야 할 것 같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교육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한 말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중학교까지는 정규 교과 과정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고등학교 갈 때는 아예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모두 이미 십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최초의 과학고인 경기과학고는 1983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40여 년의 역사가 있고, 기술고, 예술고뿐 아니라 국제고, 체육고, 외국어고 이런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이미 다양하게 있는데요. 윤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일부 네티즌들은 다른 시대에 갇혀있다 오신 거냐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 포스터를 패러디한 시간을 달리는 윤석열이란 이미지를 올리며 꼬집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존 특목고의 본래 목적을 더 잘 살리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고나 과학고를 나와도 고교 전공과 관계없이 의과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처럼 현재 특목고가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목고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며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이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서 기업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시대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SNS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날 이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SNS를 올렸다가 삭제한 건데요. 이낙연 위원장이 선거를 망치자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내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위원장은 이후 당에 SNS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여야 모두 뉴미디어를 섣불리 활용하다 되레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조그만 미풍에도 흔들릴 수 있는 유례 없는 박빙의 혼전송.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찰한다는 뜻의 심사숙고가 필요한 때 아닐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윤국입니다. 친노동이 친경제고 친기업입니다.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통합의 세상입니다.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새만금의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검사 부담을 덜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에게 일정 수량의 자가 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다음 정부의 국가 운영의 가장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발언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문 대통령이 분노를 표하며 사과까지 요구를 했는데 대선 전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박수현 수석이 전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대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네. 대선이 이제 27일 남았는데 현직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야당 대선 후보 충돌하는 아주 보기 드문 광경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배경은 뭘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선거 개입이란 말이 나올까 봐 전혀 선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았고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정면으로 청와대를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적폐 수사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해야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현 정부의 적폐가 뭐가 있냐 그러면 예컨대 어떤 적폐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분에 수사를 하겠다 이랬으면 뭐 납득이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반발을 할 텐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현 정부가 적폐 정부인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청와대 입장에서 그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걸 묵과하고 넘어가면 그럼 현 정부에 대해서 적폐라고 규정한 그 윤석열 후보의 말이 사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을 통해서 보수 결집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 대상을 공격의 대상을 청와대로 잡은 이상 청와대 입장에서 거기에서 반발하고 본인의 입장을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건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 조금 좀 난감하다라는 기색도 있고 좀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후폭풍을 아무래도 걱정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이게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당장 여당에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본인이 만약 대통령 되면 사정 정국 만들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 자체가 첫째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통합과 화합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자마자 사정 정국으로 가고 검찰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가면 국민들이 그 정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을 맡긴다는 건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싫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대결 프레임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사안이 사실은 지금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결인 건데 결국 이 사안이 청와대를 겨냥해서 적폐 수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청와대와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대결로 보여지게 되면 그 윤석열 후보한테는 결국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어렵다. 현재 다른 정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가 정권 지지율이 다른 정부보다 높지 않습니까? 4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볼 때 현직 대통령 또 본인을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에 중용을 했던 분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마지막에도 논란이 되고 추미애 전 장관과 갈등이 있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신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좋은 프레임이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정치 보복의 프레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면서 뭔가 조금 더 설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한번 이재명 후보 발언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자, 정권의 정치적 권력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시스템에 의해서 당연히 뭐 수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신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폐 수사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걸로 결집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해한 건 제가 정치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거죠.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심판론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선거가 27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결집하고 또 정권 이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로지 다 본인이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현 정부에 대한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그냥 바로 받아서 해야죠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이제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통합이에요. 통합이고 화합인 거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누가 승리하든 승리한 사람이 나머지 반을 끌어안고 함께 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또 현 정부 뭐 지금 정부와 결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는 분들이 오롯이 본인을 지지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아마 저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하거나 거들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대선 전국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분들은 일정 부분 이런 사태 때문에 집결이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즉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1차적으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새로 이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를 예비 경선 때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 플러스가 될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적폐 수사를 운운하는 것이 결국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을 유도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오늘 여러 가지 말들을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이런 어떤 위급함,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표현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유례없는 것은 두 후보 다 지금 부인 리스크를 갖다가 혹독하게 겪고 있습니다. 자, 의혹 또는 사과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먼저 두 후보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공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굳이 답변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한 2년 동안 계속 해온 것이고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리스크라는 게 근데 두 후보 다 상당히 의외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우자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외에 지금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과 관련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어제 새롭게 또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40여 차례에 걸쳐서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 계좌가 활용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통정 매매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끼리 주고 사고 팔고를 해서 주가를 띄워 올리는 그런 이제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그 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 보도입니다. 이거는 더 조사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아마 그 출석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앞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허위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 내용이 어찌 보면 더 큰 어떤 화라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측 다 후보자 배우자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런데 상쇄되는 효과도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번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지만 어제 보도된 내용의 추가적인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좀 더 휘발성이 큰 이슈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우여곡절 끝에 내일 TV 토론 두 번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일 어떤 것들이 이제 쟁점이 돼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대장동 이슈를 다시 꺼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이슈를 다시 꺼내게 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을 더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방이 오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적폐 수사 관련된 문제,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아마 다른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가 조작 사건도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장동 이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폐 수사 발언 관련된 정치 보복 문제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도 아마 지난번에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논란들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부각돼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6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환급을 해줘야 한다는 1, 2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세무당국의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 법원이 빠뜨렸다는 건데 돌려줘야 할 세금의 액수를 다시 따지게 됐습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자회사는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듬해부터 4년 동안 MS 측에 4조 3,500여억 원을 특허 사용료로 주면서 MS가 우리나라에 내야 할 법인세 6,500억여 원을 원천 징수 즉 세무당국 대신 걷어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MS 측은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삼성전자가 낸 세금 대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 대가는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한미 조세 협약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15년 기준 MS 측의 전체 특허는 5만 4천여 개였고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3% 수준인 1,70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세무당국이 세금 환급을 사실상 거부하자 MS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MS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내 등록 특허를 제외한 사용료에 대한 세금 6,330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MS 측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에는 단순히 특허 사용 대가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 대상인 저작권과 노하우, 영업 비밀 등의 사용 대가가 포함됐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면서 열리게 될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세금 계산이 다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오철입니다. 법원이 용처를 묻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에 이어 이번에는 청와대 특활비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이나 정보 수집, 수사 같은 명목으로 편성됩니다.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검찰 등 주요 기관에 매년 할당되는데 어디에 쓰는지 밝히지 않아도 돼 정권마다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퇴임 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 146억 원 규모이던 청와대 특활비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대폭 삭감됐지만 이번 정부 역시 역대 정부가 다 그랬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 법에 의해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런 관행에 불복해 지난 2019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3년 만에 1심 법원은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법률상 대통령 비서실이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특활비 지출 내용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포함해 의상, 구두 같은 의전에 들어간 비용 등입니다. 국방, 외교, 안보 이외에는 모든 것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투명한 국정을 운영하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도 법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된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 공개 청구 소송에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 기관 수장으로 있었던 2017년부터 2019년이 청구 대상인데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투명하게 써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역시 앞서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을 들어 비공개 의사를 강조한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김 씨 죽음의 책임을 묻는 1심 재판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는 무죄,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혼자 낙탄을 치우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후 3년 2개월이 지나 관계자들과 원청, 하청기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피고인들의 실형 선고 없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만을 선고했습니다. 원청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들었던 거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청기업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결과를 밝히는 내내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유가족은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사실상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로 다 떨어지고 진짜 감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김 씨의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그 사이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가 벌어져 3명이 숨졌고 시행 2주 전에는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6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누가 일터에서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유가족과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원청기업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죽지 않게 원청을 처벌하라! 원청을 처벌하라!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측의 해명은 네. 2010년 1월 달에 뭐 계좌를 좀 잠깐 네. 운영해 달라고 맡겼고 한 5달 진행이 되다가 네. 그 뒤로는 다 끝내버리고 이후에 없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사 기록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2011년, 2012년까지 쭉 이어지면서도 계좌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이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에 김건희 씨가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예. 그때 윤석열 후보와 그 캠프 측의 해명은 말씀하신 대로 2010년 1월 달에 10억이 든 신한 증권 계좌를 넘긴 것은 맞다. 지금 이 넘겼다는 것을 받은 사람은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모 씨. 그래서 쩐주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 5개월만 맡겼고 그 이후에는 너무 이 손해가 커서 바로 손절을 하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검찰의 수사 진행 내역을 보면 이 해명과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일례로 그 넘겼다는 시점으로부터 한 5개월 뒤인 2010년도 10월 달부터 한 5개월 동안 김건희 씨 그 해당 계좌 내역을 봤더니 한 40차례 굉장히 대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된 사람들이 일당이 구속 기소가 돼서 네.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 있었다는 그 시점에 김건희 씨 계좌가 활용됐던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의혹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은 네.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릴 때 김건희 씨도 연루됐을 걸로 일단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손절을 하고 나왔다는 이후에 계좌가 동원된 그런 흔적이 나오고 있고, 그 물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을 했을 때 드러나는 어떤 대량 매집 행위가 이 계좌를 경유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이 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 공소장에 보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646억 원의 거래가 있었고 1,6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이게 시세 조정에 이용이 됐다라는 게 공소장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체 내용 중에 김건희 씨 계좌를 스친 부분이 146만 주, 그러니까 50억 원이 넘습니다. 네. 넘는다는 게 지금 검찰의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량 매집 행위가 있었는데 시세 조정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선 좀 뭔가 좀 적극적인 방어책을 국민의힘 측에서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봐라. 거래된 내역이 전혀 없지 않냐라고 계좌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게 신한은행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거래가 있었던 거는 신한 말고 다른 이제 증권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1차로는 그 신한 증권의 계좌가 이용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 중에서 이 계좌가 활용이 됐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김건희 씨 계좌 가 또 거래를 하는데 많이 활용됐다는 정황을 지금 검찰이 포착한 걸로 보이고, 또 이 수상하다고 지목되는 대목 중에 하나는 자기 거래,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 자기와 관련해서 계좌 거래를 했다든지 예. 그리고 모자 거래, 그러니까 지금 장모 최모 씨와 관련해서 본인의 모친이죠, 거래를 했다는 그 정황을 검찰이 확보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자 거래, 자기 거래는 아주 대표적으로 시세 조정 행위를 할 때 좀 동원되는 수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도이치 주가에 아무튼 조작에 연루된 의혹이 짙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한번 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새빨간 거짓말로 또다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이 이루어지던 기간에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증권 계좌들이 동원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더는 진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결자 해지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직접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퇴해야 합니다. 검찰도 지체 없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모 씨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빌려다가 주식 거래를 하다가 다 손실을 갖다 크게 입은 것은 다 입증이 되지 않느냐. 그 나머지 기간의 문제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입증을 해야겠죠? 예, 아마 해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국면에는 다다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이 시세 조정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게 또 주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 후보가 일부 계좌를 공개한 내역이 이미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 계좌, 그러니까 이 매수를 할 때랑 매도할 때 정말로 어떤 차익을 남기지 않았는지는 이 전 계좌를 사실 공개하면 금세 의혹은 해소되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좌를 오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또 지금 공소장에 아예 김건희 씨 이름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논리 중에 하나인데 예. 사실 이 부분은 여러 이 관계자들이 기소가 될 때까지 김건희 씨가 소환 조사에 좀 응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작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아마 소환 일정을 계속해서 검찰은 조율하려고 할 겁니다. 자료만 계속 제출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건지 대선 국면이어서 직접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가 이제 중요하기도 한데 소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이게 통상적으로 대선 시기와 무관하게 사건에만 집중해서 본다면 이 주요 또 참고인 지위에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예. 뭐 고발해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공백으로 수사기관은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당들이 기소가 됐고 이런 그 주가 조작에 최소한 김건희 씨의 계좌가 이렇게 활용됐다는 측면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당사자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이런 대량 매집 행위가 있으면 이 해당 증권사의 준법감시인이 이 명의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오면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 국고 손실죄,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네.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 걸었더라고요. 이거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미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 수원지검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고 검찰이 수사를 또 할 겁니다. 이게 공직자 관련 범죄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검찰의 관할이 있어서 아마 대선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긴 어렵겠지만 윤곽은 최소한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조금씩 좀 짚어보자면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고발장에 이 죄명을 넣었는지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 국민 세금을 낭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국고 손실죄 자체는 이 회계관리 직원이 이 대상자로 특정돼 있는 범죄입니다. 근데 네. 김혜경 씨가 그 지위에 있다라고 판단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권 남용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 직을 남용하기 위해서는 그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관련 판사들이 무죄를 받았던 법리 중에 하나는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할 그런 직권 자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 다소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런 논리대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행자부 지침이 2016년도에 이 공직자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어떤 공무원 등을 동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네. 이게 부적절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이걸 범죄로 의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좀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 다만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리 처방을 했다면 예. 그 부분은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고 지금 업무상 횡령 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횡령 부분은 본인이 이 배모 씨에게 시킨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횡령 교사 등이 성립할 여지가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의 적폐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뜨거운데 이런 가운데 장하성 주중대사하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환매 중단된 펀드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간단히 얘기하면 주중대사의 동생이 펀드를 갖다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펀드가 중단이 됐고 중단되는 펀드에 미리 다 빼내가지고 손실을 자기를 막았다. 이런 의혹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 펀드가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 4월까지 판매가 됩니다. 예. 증권사랑 유수은행 등을 통해서 판매가 됐는데 지금 해명 내용을 들어보면 장하성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책실장이 된 거의 직후 그리고 김상조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장에 부임된 직후에 굉장히 많은 돈 장하성 지금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 함께 한 60억
3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는 거고 김상조 전 실장도 4억 원 정도를 넣었거든요. 본인들 해명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직자 지위가 되면 주식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금을 넣어놨던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의혹의 핵심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폐쇄형 펀드를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료가 되기 전까지는 환매가 되지 않는. 그런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방형 펀드에 가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특혜가 아닌가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좀 드러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새로운 의혹이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규 환자가 5만 명을 넘긴 가운데 다음 달 초에는 하루에 36만 명까지 쏟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일반관리군의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하루 한 차례고 진찰료도 없지만 하루 2번 이상 전화 상담을 받아도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5만 명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발생 규모가 매주 2배 정도씩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설 연휴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서로 만나며 안 그래도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더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엔 하루 확진자가 36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60살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건 곧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유행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중환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최대 중환자가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까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의 90%를 넘겨 사실상 포화 상태인 가운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체계도 시작됐습니다. 60살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하루 2차례 유선 모니터링을 받지만 일반관리군은 이상이 있을 때만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일 때, 그리고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아픈 증상이 있으실 때,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은 의료진께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일반관리군의 경우 하루 한 차례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의료기관은 하루 한 번만 수가를 청구할 수 있고 환자가 낼 돈은 없습니다. 같은 날 2차례 이상 전화 상담도 가능하지만 이때부턴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고 환자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군인 만 11살 이하 소아는 하루 2차례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역시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하루 비대면 진료 가능 횟수와 진찰료를 놓고 설명을 번복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기존의 미접종자, 특히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달 14일부터 시작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과 달리 B형 간염이나 독감 백신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 접종 거부감이 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B형 간염이나 독감,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쓰이는 전통적인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부작용 우려나 접종 거부감이 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등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거나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접종 미완료자의 기본 접종에 적극 사용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mRNA 등 새로운 종류의 백신에 대한 경계심을 이유로 접종을 꺼리신 분들은 친숙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백신인 노바백스로 18살 이상 미접종자 가운데 고위험군인 중증 입원 환자와 요양병원 환자는 오는 14일부터 해당 기관에서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재가노인, 중증장애인은 방문 접종이 이뤄집니다. 그 외 미접종 일반 국민은 14일부터 자녀 백신 등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지만 사전 예약은 21일부터 진행해 3월 7일부터 접종이 이뤄집니다. 기본 접종 외에 3차 접종에도 활용됩니다. 노바백스로 기본 접종했다면 3차 접종은 3개월 간격으로 같은 백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하면
교차 접종이 가능하고 다른 백신으로 기초 접종한 뒤 금기 연기 사유가 나타났다면 3차 때 노바백스 접종이 허용됩니다.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나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의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기 대상이고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접종이 연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진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노바백스 백신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90% 안팎이지만 초기 바이러스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인 만큼 오미크론 변이 차단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증 사망 진행을 막는 효과는 큰 만큼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도 노바백스 접종은 유의미하다는 평가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부터 집중관리군이 아닌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있을 때만 동네 병원 의원에서 비대면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료를 맡게 된 병원들은 대부분 관련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데다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구축이 안 돼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열이 난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한 번 더 해봐 주시고요. 코로나19 집중관리군 환자를 관찰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재택 치료자들을 상대로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비대면 진료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공문 말고 자세한 내용은 전달받은 게 없습니다. 항상 그렇죠. 기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공문이 나오는데 보고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과정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병원도 일단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지원은 했지만 시행 당일 오후 간단한 지침만 접수했을 뿐 관련 교육은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이름하고 그다음에 주민번호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화로 진료하려면 우선 확진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조회할 시스템조차 아직 마련 안 돼 환자 말만 믿고 진료해야 하는 상황. 내원 환자를 진료하는 동시에 재택 환자 전화를 받는 것도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화가 왔을 때 그분이 확진자라고 주장을 해도 실제로 그분이 확진자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소비되는 시간이 많아서 정작 오셨던 당뇨 환자들, 고혈압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시민들도 재택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원래 보건소 측에서 전화를 해주는데 전화로 과연 그게 다 전달이 잘 될지 그리고 또 심각한 환자의 경우에 잘 체크가 될지 좀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약을 또 빨리 먹어야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걸릴지도 또. 의사협회는 의료 행정이 한계에 다다라 일선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방역당국과 협의해 새로운 체계를 서둘러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이 혼란스럽고 이런 거는 너무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시도 의사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의료기관들에 설명을 하고 있고. 전화로 진료 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1,800여 곳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준비 정도는 의원마다 제각각이어서 환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1년 전에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관계부처가 함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난 1년간 번진 코로나19 가짜뉴스, 허위 정보는 얼마나 될까요? 대충 통계가 나왔습니다. 삭제를 요청한 게 3,100여 건이고요. 삭제 조치된 게 그중에서 한 85%, 2,600건입니다. 막 삭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명백하게 허위 게시물일 때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수천 건이 나옵니다. 내용도 이제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어려운 말 써가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PCR 검사는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구별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곧 사용을 안 할 것이다 라고 가짜뉴스가 나돌기도 했고요. 자, 백신을 접종하면 산화그래핀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산화그래핀이 몸속에서 떠돌다가
스마트폰으로 5G 스마트폰을 걸거나 할 때 몸에서 반응이 커지면서 숨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백신 속에는 기생충이 있다, 중금속이 있다, 나노칩이 들어있다, 나노 로봇이 들어있다, 그래서 결국 임산부들한테 위험하다, 두뇌를 조종당할 위험이 있다. 전부 다 가짜 뉴스들이 나돌았던 거죠. 도대체 코로나19 백신은 뭘로 만들길래 안 들어있는 게 없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죠. 백신을 임상 실험하는 과정에서 안면마비 부작용이 왔다. 실제로 2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임상 실험을 할 때 4명 안면마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2만 명 중에 4명은 그냥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안면마비가 발생하는 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다음 임상 실험 기간 중에 6명이 숨졌다. 실제로 6명이 숨졌는데 4명은 백신을 투여해서 숨진 게 아니라 백신이라고 속이고 가짜 약을 투여했던 실험 대조군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참 답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일본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죠. 제가 오미크론 감염자를 만났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15분간 얘기를 나누는데 거리가 한 1m 됐다 그러면은 60% 정도 감염될 가능성. 바싹 붙어서 50cm 이내로 접근했다 그러면은 100% 감염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만나긴 만났는데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래서 15분간 대화를 하면은 1m 떨어진 거리에서는 거의 감염되지 않는데 50cm 이내로 들어가면은 한 14, 5%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 책임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거리를 띄우고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 기사 제목을 보면 마스크를 꼭 쓰십시오가 아닙니다.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쪽으로 제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50cm 이내로 들어가면 마스크 소용없어. 오미크론 50cm 거리면 마스크도 뚫는다. 틀리다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마스크를 쓰고 1m 이상 떨어지면 오미크론 감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있나 찾다 한 20건 정도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뚫립니다로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감염병 보도 준칙. 감염병의 보도는 예방과 행동 수칙을 계속 빨리빨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차준환이 남자 피겨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개인 최고점으로 올림픽에서 남자 싱글 5위를 기록한 건데요. 우리 남자 싱글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앞서 쇼트 프로그램 4위로 메달권 진입 기대를 모았던 차준환. 프리스케이팅 첫 과제 4회전 토르프 점프에서 넘어졌지만 곧바로 완벽한 4회전 쌀코 점프를 선보이고 끝까지 유려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과는 182.87점에 총점 282.38점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올림픽에서 갈아치웠습니다. 메달까지 손에 쥐진 못했지만 남자 선수 사상 첫 톱5를 이뤘습니다. 남녀 통틀어도 피겨킨 김연아 이후 처음입니다. 차분한 연기에 자양분이 됐던 건 4년 전 평창 올림픽에서의 경험. 주변 기대에 부응하려 연습량을 늘리다가 컨디션이 엉망인 채 빙판에 올랐던 유망주 시절과 달리 이번엔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성을 후회 없이 하자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톱10, 최근 4대륙 선수권 우승에 이어 최고의 무대에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아직까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뭔가 그런 순위적인 구체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계획한 구성과 함께 깨끗한 경기를 하고 또 후회 없는 경기를 한다면은 높은 곳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3연패에 도전했던 한유가 4위에 그친 가운데 금메달은 미국의 네이선 체니, 은과 동메달은 일본 카기야마, 우노가 차지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나온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해 중국 측이 우려를 표시하자 우리 정부도 주한 중국 대사관에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과열 분위기를 자제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조된 반중 정서에 주한 중국 대사관이 엄중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반중 정서를 선동해 양국의 국민 감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재국의 정서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재국의 상황과 정서를 존중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중국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과열 분위기를 자제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 관변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은 황대헌 선수의 우승을 중국 네티즌이 존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감정적 공격을 막으려는 조치도 나왔습니다. 在体育赛场上，如果失误、失利、失败就一定要挨骂的话，它就意味着体育赛事就结束了。 중국의 주요 소셜미디어 웨이보는 올림픽 관련 악플을 단 계정 3,700개를 정지시켰습니다. 경기 영상을 불법으로 끌어다 쓴 게시물들도 삭제했는데 남은 대회 기간에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평화의 축제가 되어야 할 올림픽이 자칫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파업 40일을 넘긴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CJ 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사측이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지만 CJ 대한통운은 불법 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CJ 대한통운 본사. 수백 명이 한순간에 정문 안쪽으로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직원 여럿이 합세해 입구를 막아보지만 유리창이 힘없이 깨지고 터진 둑처럼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밀려듭니다. 오전 11시쯤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본사 건물 점거에 나섰습니다. 파업 돌입 40일을 훌쩍 넘겨 이뤄진 기습 점거. 정문을 걸어 잠근 노조원들은 입구를 봉쇄한 채 대화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당신은 대화에 나서라! 지난해 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겠다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안이 만들어졌지만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합의안은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 업무를 기사 업무에서 떼어내도록 했지만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굴 좀 보자. 45일 동안 외쳤습니다. 대화 좀 하자. 45일 동안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여건에 따라 택배 기사가 분류 업무를 하는 곳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안에 따라 주 60시간 미만 근로시간과 수당 지급을 잘 지켜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초 이뤄진 국토부 긴급점검에서도 사회적 합의안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기습점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CJ 대한통운 측은 노조의 점거를 불법 행위와 폭력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해 당분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폭력 조직들이 새벽 시간 장례식장 앞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뒤 CCTV까지 떼어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데 저희 취재팀이 어렵게 다른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전북 익산의 한 사거리. 검은 옷을 입은 무리가 삽시간에 몰려들더니 이내 뒤엉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며 계속된 유혈 충돌.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난투극은 마무리됐습니다. 사건이 난 곳입니다. 두 개 조직원 30여 명이 약 20분 동안 둔기로 싸웠고 이 가운데 한 명이 머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최근 숨진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빈소 조화에 있는 강목을 빼내 싸우기도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주변 CCTV를 들고 달아났지만 이미 경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였습니다.
주민들은 조직폭력배가 활보하고 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폭들이 그게 때뭉쳐서 조폭 자기네들끼리 싸운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불안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경찰은 이들 조직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자진 출석한 11명을 상대로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접종 의무와 반대로 시작된 캐나다의 백신 반대 시위가 미국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주요 다리를 시위대가 사흘째 막아서자 미 백악관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에 차량들이 수킬로미터 꼬리를 물고 멈춰 서 있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를 연결하는 앰베서더 다리 위에 트럭을 세워 통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도로는 완전히 막혔고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는 통행이 재개됐지만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윈저시 당국은 더 큰 불상사를 우려해 강제 견인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While it may be gratifying for some to see the forced removal of the demonstrators, such action may inflame the situation and certainly cause more folks to come here and add to the protest. 미국과 캐나다 교역량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다리가 막히자 미 백악관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The blockade poses a risk to supply chains for the auto industry because the bridge is a key conduit for motor vehicles, components and parts, and delays risk disrupting auto production.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반대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정부의 정책은 과학과 데이터에 따를 뿐 시위대가 거리와 다리를 막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